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김 여사의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던 검찰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하나의 캠퍼스에 여러 대학이 입주하는 공동 캠퍼스가 세종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 4개 학교가 수업을 시작했고 3개 학교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대도시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심당을 비롯한 충청권 기관단체 기업들이 저출생 위기 극복 본부를 출범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를 비롯한 중부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김 여사의 혐의와 맞닿아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건데 김 여사의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던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태훈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소 권고였습니다. 수심위는 8대7 의견으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9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심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과도 다르고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도 다른 결과입니다. 핵심 쟁점은 최 목사의 청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최 목사 측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하며 고가 가방 등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검찰 수사팀은 고가 가방이 접견의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15명 중 8명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최 목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목사 수심위가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수심위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은 깊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민주당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비전투기 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승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음 달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4곳 중 하나인 부산 금정구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을 위해 금정구청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부산은 좀 달랐다면서 이번 선거에선 명확하게 경고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정구는 부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낙후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방 의료를 살려야 지방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어 국민의힘 출신 시장 재임 때 부패했던 성남시도 전국 최고 도시로 바뀌었다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비전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위는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건 민생 해법이지 정치 공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부터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대책과 수도권 이슈별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특위위원인 고동진 의원은 수도권 비전이 꼭 수도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친명계 자장이자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세무조사 유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인구국가 비상사태 선언 후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를 저출생 정책 3대 핵심 분야로 꼽았던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 분야에 있어서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기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정부 당국도 기업에 대한 일터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 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을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은 단순히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의 직원 1인당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 추세라고 언급하면서 어렵게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앞으로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지역이 마주한 소멸위기 상황을 돌아보고 해법을 고민하는 연중 기획 순서입니다. 대도시 일선 학교마저 학생 수가 급감하는 등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생 여파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 대표 빵집으로 성장한 성심당을 비롯해 충청권 기관과 단체, 기업이 저출생 위기 극복 본부를 출범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 학년에 1개 반, 6학년은 한 반에 12명뿐입니다. 갈수록 입학생이 줄어 병설 유치원은 지난해부터 휴원 중입니다. 15년 전에 한 280명에서 300명대, 현재는 12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도 저출생 여파가 뚜렷한 상황에서 KBS 대전 주도로 지자체와 여성단체, 기업이 참여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단절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한 분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같이 동참해서 기관별로 역할도 나눴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역 맞춤 저출생 정책을 세우고 경제계는 가정 친화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과 문화, 체육계는 임신과 출산, 돌봄 여건 개선에 나서고 학계는 저출생 문제 해법을 모색합니다. 여기에 지역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먼저 실천에 나섰습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법적 의무는 없지만 본점 인근에 올해 안에 어린이집을 짓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기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는 데에서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되게 반응도 되게 좋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손을 맞잡은 지역사회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7월 출생아 수가 6개월 만에 2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출생률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도 7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7월 인구 동향을 발표하고 출생아 수가 2만 60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회복한 건 6개월 만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1월 2만 1,442명을 기록한 뒤 계속 2만 명 아래를 밑돌았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7.9%로 나타났습니다. 7월 기준으로 보면 2007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 등 14개 시도는 출생아 수가 증가한 반면 전북과 제주는 감소했습니다.
출생률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는 7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7월 혼인 건수는 18,81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9% 증가했습니다. 전체 기간으로 봐도 50% 넘게 증가한 1996년 1월 이후 최고 증가율입니다. 통계청은 30대 초반과 관련 정책 지원이 큰 지자체 중심으로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녀를 낳더라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혼인 자체를 좀 지연하는 이런 영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요인들을 정책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7월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5.9% 증가한 7,9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사망자 수는 28,240명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사망자 증가가 더 빠른 영향으로 1월부터 7월까지 6만 8,100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4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올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사이버 폭력 피해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전국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전수조사. 전체 응답 학생의 2.1%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모두 6만 8천여 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셈인데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학폭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실시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신체폭력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줄었는데 성폭력 비율은 오히려 지난해와 비교해 0.7%포인트 늘어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딥페이크 합성범죄와 같은 사이버 폭력 피해 비율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늘어난 7.4%로 집계됐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 형태에 대해서 법 제도가 발빠르게 따라가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함께 강구돼야. 실태조사와 별개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부가 집계한 공식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모두 6만 1,445건.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폭근절 종합대책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제5차 학교폭력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냥꾼이라는 한 유튜버의 추적을 받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의 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응징했다는 사적 제재 영상들을 많이 제작하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광주에서 승용차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일명 음주운전 헌터라 불리는 한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실제 유튜브에는 음주운전자를 쫓거나 범죄자를 찾아가 응징했다는 영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또 한 유튜버는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학생을 잡아 참교육을 했다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은 정의 구현을 내세우지만 개인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지는 논란입니다. 공공에서 하는 것이지 각각의 윤리의식의 기준 잣대도 다 다를 거고. 공개해서 세상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고 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사적 제재는 위법이라며 우려합니다. 사적 제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위법 요소가 명령법에서 무호,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사적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공적 제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사법당국이 힘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책임이 있었다면서 경찰 수사 역시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12월. 당시 방심위는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 요청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신고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방심위 지상파 방송팀 지경규 차장 등 3명으로 모두 방심위 직원입니다. 지 차장은 지난해 9월 류 위원장의 동생과 아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동료에게 들었다며 이메일 정보 등으로 사적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제기된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신고자들의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민원 사주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내부자들이 특정 언론사와 결탁해 여론을 왜곡하고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흔들고 있다며 신고자들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리입니다. 하나의 캠퍼스에 여러 대학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동 캠퍼스가 세종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 4개 학교가 입주해 수업을 시작했고 2027년까지 3개 학교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미래형 캠퍼스를 이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의학과 학생들이 동물 초음파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대 학생들이지만 공부하는 곳은 세종시. 교문도 담장도 없는 공동 캠퍼스 안 강의실입니다. 다양한 장비들과 함께 저희가 지금 초음파 실습 등도 이제 하면서 직접 청주보다 더 많은 실습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하나의 캠퍼스에 여러 대학이 입주해 도서관, 학생회관 등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신개념 캠퍼스가 국내 처음으로 세종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입주한 대학은 4곳,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수의과학대와 한밭대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학생 300명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식과 자원의 공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함께 입주하기로 했던 충남대 의과대학은 의정 갈등 영향으로 내년 3월로 입주를 연기했고 공주대와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2027년까지 공동 캠퍼스 안에 직접 건물을 지어 입주할 예정입니다. 개교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근 대덕과 오송의 연구단지와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산학연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자리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공사비 갈등으로 건설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사업 착수 9년 만에 개교했지만 기숙사를 비롯한 일부 시설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행복청은 세종 공동 캠퍼스가 모두의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체육관과 도서관 등 대부분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 속에 늘어난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의 입학 역시 이제 반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학마다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돈도 시간도 넉넉하지가 않아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5개 의과대학이 선발하는 내년도 신입생은 602명. 올해보다 81%, 대학별로는 인원이 최대 3배로 늘어나 당장 강의실부터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국립대 등의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는데 내년에만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 혼란을 줄이고자 학교별로 강의실 개선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간도 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2학기 들어서도 의대생 출석률이 3%에도 미치지 않아 집단 유급이 사실상 확실한 만큼 신입생과 유급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기간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안에도 매우 힘들 것 같고 지금은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지만 실제 그 상황을 닥치면 어떤 또 혼란이 벌어질지. 교원 확보도 불투명합니다. 지역 대학들은 최소 10여 명에서 수십 명의 전임 혹은 임상 교수 모집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모집에 나서다 보니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뽑아야 되는데 사실 뭐 이쪽 지역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한참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게 쉽진 않다. 혼란스럽긴 예비 수험생들도 마찬가지. 의정 갈등을 풀고자 정부가 2026학년도 입시부턴 증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2027학년도, 2028학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계속. 학사 준비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수험생들의 혼란까지 의대 증원을 놓고 꼬인 실타래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025학년도 대입 수능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무리 전략이 필요한 때인데요.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만기입니다. 대전까지 내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늦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수능이 다가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오늘이 50일째, 기말서 50입니다.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수능 뭐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의대 증원도 그렇고 무전공도 굉장히 확대가 됐고. 자, 올해 수능 뭐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입시 전략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달라진 것은 없고요. 네. 통합형 수능 2년 차하고 킬러 문항 2년 차가 똑같은 건데 네. 문제는 의과대학 증원은 다 아는 사실이고 네. 그 외에도 간호학과가 한 1,000명 정도 증원이 됐고 첨단 융합학과도 증원이 됐습니다. 네, 간호학과도 그리고 늘었군요. 예. 교육대학은 오히려 한 500명 줄었습니다. 네. 그런 양상이 있고 그리고 사회탐구를 치러도 이과대학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많은 친구들이 과학탐구를 안 하고 네, 네. 사회탐구로 넘어온 네. 사탐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올해 입시에서 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전공 선발, 네. 전공 자율 선택제도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러한 요소들이 아마 올해 입시에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무전공 선발은 문이과 공통적인 현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과, 이과 관계없이 지금 이제 문이과 구별이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공 없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전공에 대한 탐색을 하고 네, 2학년 네. 때 이제 전공을 찾는 건데 네. 과거의 학부제나 계열별 입학과 비슷한 그런 네.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보통 수능 전에 치러지는 6월이나 9월 모의평가, 모평 가지고 이제 그해 수능을 좀 저희가 예상을 해보잖아요. 작년에 워낙 불수능이어서 말들이 많았는데 올해 수능도 좀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능 예측이 대단히 어렵죠. 네, 왜냐하면 네. 그 문제의 난도는 난도지만 수험생들의 수준도 문제가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난해 수능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6월 모의고사도 어려웠고 네. 근데 9월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쉽게 나오면서 지금 이제 약간
널뛰기 얘기가 나오긴 네, 하지만 네. 저는 아마 평가원의 의도는 9월 정도로 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은 6월처럼 내야 한다 또는 네. 6월처럼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평가의 목적이나 이런 걸 다 따져볼 때는 널뛰기 수능이 안 되려면 네. 9월 정도처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역 입장에서 보면 올해 이제 입시 특징 중에 하나가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좀 뭐랄까 두려워하는 현역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재수생들이 이렇게 대거 수능에 응시하는 현상이 어떻게 나중에 결과에 어떻게 좀 나타날 거로 예상하십니까? 의과대학 증원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네, 그렇긴 네. 하지만 한 18만 명 정도가 이제 N수생들이 들어왔는데 네, 네. 이분들이 코로나 때 공부를 제대로 못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3이나 네. N수생들의 실력이 네. 차이는 나겠지만 네.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날 것 같지 않다. 아. 그러니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공부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예상대로 와야 되는데 네. 이게 코로나 때 학교를 많이 안 간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 성적 그렇게 월등하게 재학생보다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현역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좀 힘을 내시기 바라고. 네. 자, 이제 수능이 꼭 50일 남았습니다. 자, 수험생들이 이제 남은 기간 정말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원하는 점수를 얻어야 될 텐데요. 막바지 학습 전략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수시 모집에 초점을 두는 분들하고 정시 모집에 초점을 두는 분들의 공부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네, 달라야 수시 한다. 모집에 집중하는 분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데에 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네.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갈 건 가는 그런 전략을 펴줘야 되고 네. 정시 모집에 초점을 두는 분들은 뭐 국수형 사과 다 열심히 해줘야 되는 양상을 띠는데 네, 네. 문제는 지금 파이널 시기에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죠. 실전 모의고사 네. 문제를 최소한도 일주일에 2회 정도는 풀어야지만이 네, 네.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답부터 정리해 가면서 네. 50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 반영 비율이 50%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EBS 교재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 수능 시험을 쉽게 낸다는 그런 평가원의 어떤 의도가 있으면서 네. EBS 교재를 변형하는 정도가 네. 굉장히 약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EBS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일주일에 2회 정도를 풀어나가는 네. 것이 지금은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영 비율이 줄었지만 그래도 EBS 교재에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평가원이 수능의 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네, 네. EBS 교재에서 많이 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만약에 EBS 교재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재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네. 재학생들이 어려워하다 보면 평균이 떨어지게 돼서 네. 또 어려운 변별력 있는 수능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EBS 교재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약간의 변별력을 두면서 네. 평이한 수능으로 가려고 아마 네. 애를 쓸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 뭐 어떻게 이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될지 이 부분 얘기해 주신다면. 뻔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네, 아무리 그렇죠. 요즘에 또 이제 감기가 또 유행한다 그러는데 네. 건강을 못 지키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잠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네. 잠을 줄이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적어도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취침을 네. 해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막바지 올수록 뭐 보약 같은 것도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네. 먹던 대로 먹으면서 예. 잠을 좀 충분히 자고 네. 공부하던 대로 해나가는 그건 평소의 리듬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일 네.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인이 춤으로 하나가 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어느덧 20회, 성년을 맞은 춤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여해 세계적 축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부드럽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정교한 춤사위를 뽐냅니다. 이어 멕시코와 프랑스 등 해외 각국의 민속 의상을 입은 무용단 700여 명이 깃발을 흔들며 무대에 오릅니다. 국제 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무용수들입니다. We are so glad to be here and have an amazing time with all the groups, and we are so
honored to be here in South Korea for the Channel World Dance Festival. It's so amazing for us. 언어는 달라도 만국의 언어인 춤으로 소통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올해로 20회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54개 나라에서 4천여 명의 춤꾼들이 모여 민속춤과 현대무용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스트릿 댄스 경연대회가 신설됐습니다. 천안 고유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극 형식의 능소전 공연과 축제의 백미인 거리 댄스 퍼레이드 등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준비됐습니다. 올해도 53개국이 응모를 했는데 예심을 거쳐서 29개 나라로 축소를 했어요. 그동안은 민속춤 위주로 진행했다면 이제 모던 댄스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춤축제로 자리매김한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천안 종합운동장과 천안 시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대전의 한 동물원에선 멸종위기종 올빼미와 수리부엉이 8마리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대형 맹금류가 야생으로 돌아가는 건 지극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새장 문이 열리자 모습을 드러낸 수리부엉이들. 잠시 두리번거리나 싶더니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이내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함께 방사된 올빼미 한 마리는 나무 위에 걸터앉아 자연을 만끽합니다. 동물원을 떠나 야생으로 돌아간 맹금류는 수리부엉이 4마리와 올빼미 4마리 등 모두 8마리. 지난 3월과 4월 이 동물원에서 자연부화로 태어났습니다. 혼자서 날갯짓을 익히고 살아있는 먹이도 직접 잡아먹으며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걸 잡아먹기 위해서는 막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잡아먹기 때문에 훨씬 비행술이 좋죠. 그렇게 6개월에서 7개월. 올빼미는 500g, 수리부엉이는 3kg의 어엿한 성체가 됐고 야생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잘 날아다니고 평소에 영양 상태도 좋았어서 근육 스코어도 5 중에 3 정도로 근육량도 빵빵하게. 야생 조류인 올빼미와 수리부엉이가 동물원에서 나고 자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연 부화를 해서 키워서 다시 야생에 돌려보내는 이러한 것은 최초인 것 같고 생태 보호 측면에서도 자연 보호를 인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동물원 측은 올빼미와 수리부엉이 8남매에 금속 링을 달아 야생 홀로서기를 관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최근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추를 싸게 파는 마트에는 오픈런, 이른바 개점하자마자 배추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배추 대신 양배추나 알배기 배추 등 대체 채소를 사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점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곧장 배추 판매대로 모여듭니다. 시중 평균 가격보다 3,000원 정도가 싸다 보니 이른바 오픈런까지 생긴 겁니다. 한 통에 6,000원대 가격은 배추를 특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여름철부터 가격을 관리하고 농식품부 지원 등을 받아 가능했습니다. 추석 전에는 격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오픈런을 하셔서 한 3분 만에 다 동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전에 다 판매가 됩니다. 실제 판매 시작 30분도 되지 않아 2개 지점 모두 준비한 물량의 절반 이상이 팔렸습니다. 보니까 지금 싸길래 그냥 겉절이 해 먹으려고 사는 거고 일단 이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좀 더도 괜찮아서. 비싼 배추 대신 양배추나 알배기 배추 등 배추를 대체할 만한 채소를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알배기도 많이 먹고 애들이 야채를 좋아해요. 근데 알배기도 같이 오르고 행사 제품 위주로 많이 사게 되죠. 아무래도 또 저렴하니까. 유통업계도 배추를 대신할 만한 채소를 중심으로 할인 행사에 들어가거나 알배기 배추 등을 소량으로 나눠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포장은 큰 애들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포장김치까지 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급등한 배춧값 여파는 여기저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텔아비브를 비롯한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반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수뇌부들을 잇따라 제거했다고 주장해서 전면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 전역에 로켓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텔아비브로 날아온 미사일 한 발을 탐지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도 텔레그램 성명에서 텔아비브 외곽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를 겨냥해 카데르 1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최근 무선 호출기, 무전기 폭발 공격에 대한 보복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쟁 시작 이후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겨냥해 공격을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헤즈볼라가 수백 발의 로켓 공격을 가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אני שלחתי את הילדה שלי לרוץ למקלט לבד כי אני נאלצתי להישאר איתה בבית כי היא מרותקת למיטה. 사실상 레바논 전역에서 이른바 북쪽의 화살 작전을 수행 중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미사일 로켓 담당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헤즈볼라 2인자 이브라임 아킬 등 수뇌부 8명 가운데 6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נמשיך עד שאנחנו נביא את מה שהחלטנו, להחזיר את התושבים לבתים שלהם בביטחון, שיוכלו לחיות. 레바논 보건부는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500여 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피란길에 오른 레바논 주민은 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양측의 최대 도시를 미사일로 직접 겨냥하는 등 전면전 우려가 커지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아침 저녁 공기는 선선해졌지만 아직까지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집니다. 당분간 기온이 예년보다 3, 4도가량 높겠는데요. 내일도 아침 출근길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겠지만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과 북부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에는 우리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되고요.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곳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과 세종이 19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 공주와 세종 28도, 금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아산과 서산이 19도, 한낮에는 내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18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보령이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예상돼 해상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28도 안팎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